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집단 휴진병원의 건보 선지급 끊었답니다. 네, 지금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집단 휴진하고 있는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등을 포함한 9개 병원에 일단 건강보험 이 급여를 선 지급하는 걸 끊었다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1,000억 원 정도 돼요. 1,000억 원 정도를 끊고. 하지만 휴진을 철회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62개 병원엔 3,600원을 선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휴진을 철회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건보 급여까지도 같이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의사들이 여기에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아마도 이 의사들의 반응을 정부보다도 의사와 병원은 다릅니다. 의사와 이 정부 사이에 낀 병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신공코리아 남단체도 3연패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었죠. 남자양공 단체전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남자양공 단체전도 이번에 3연패를 했다라는 기쁜 소식을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네. 역시 양공은 한국이구나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팀F 기업회생 신청 정부 5,600억 원 투입입니다. 네. 팀F 어제 저희가 이 팀F 소식을 좀 전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저희 방송이 끝나고 거의 바로 직후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내 사재를 털어서 현금 이 유동성을 좀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뭔가 사재를 터는 이런 방안을 내놨구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약 7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사실 채권이 묶이죠. 네. 그럼 내 사재를 털어서 이 현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한 이 사재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 오전 얘기, 오후 얘기가 다른 거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5,600억 원을 좀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피해자 구제가 될 것이냐라는 점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서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 구영배 대표 출국 금지 조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를 저희가 대담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팀원 위메프 기업 회생 신청 모기업 구영배 대표 출금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어제 경찰이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최종 이 출금 조치를 내렸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오늘 국회에서 정무위가 열립니다. 이 팀F 사태 관련해서 정무위가 이 정무위에 이 구영배 대표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팀F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내비치는 거죠. 오늘 어떤 얘기를 내놓을지 관심이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작업 착수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직제를 개정하고 조만간 인선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조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최근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2부속실 설치로 뭔가 추가적으로 있을 논란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보좌를 하면서 논란 좀 차단해보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총인구 3년 만에 늘어났지만 한국인 10만 줄었고 외국인은 18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총인구도 줄었다 그랬는데 늘어났어? 3년 만에 늘긴 늘었는데 보니까 한국인 수는 줄고요. 대신에 외국인 수가 8만 명이 줄어든 이 한국인보다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인 건데 생산 연령 인구가 1년 동안 14만 명이나
줄었다라고 하네요. 네. 근데 한국인은 줄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정말 다문화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정말 코앞이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충분치 않죠. 더 열심히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아까 본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 남자 양궁 단체전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근데 지금 손가락 2개를 하고 그 사이에 금메달을 지금 올렸어요. 뭐냐? 1, 0, 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1번째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네. 어제 이 남자 양궁 단체전 이 금메달을 따면서 지금 이 하계 올림픽 누적으로 해선 101번째 금메달을 땄습니다. 슈도프에서 0.1점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잡은 지 3년 만에 3개 금을 땄다, 명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금메달이 0.1점 차예요. 여길 좀 볼까요? 지금 아까 슈도프 얘기를 하는데 연장전입니다. 한 발 쏘고 한 발 쏘고. 네. 한 발 쏘고 한 발. 마지막 한 발이 어땠느냐? 여기 딱 요 가운데가 10.9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반효진 선수가 그리고 같이 결승에 올랐던 황희팅 선수가 여기를 썼습니다. 10.4점과 10.3점, 0.1점의 차이로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했느냐? 총 잡은 지 3년 만에 했다라는 겁니다. 총 잡은 지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죠. 그런데 3년 만에 세계 명중을 했다? 올림픽 첫 출전이라는 거죠. 만 16살, 거기다가 올림픽 첫 출전인데 바로 금을 거머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클지가 더 궁금해지는, 관심이 가는 선수인 것 같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한 사람입니다. 네. 친한 사람이면 친한 사람이지 왜 친한 사람인 건지 보겠습니다. 사무총장의 개파색 옅은 서범수, 한동훈 민심 당심 변화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 이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사무총장이 누구를 임명했느냐? 서범수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하면서 그 이유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이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에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화에 유연하지만 어려운 일은 앞장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을 좀 부탁을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서범수 총장한테 주어진 미션이 결국 변화구나. 그리고 이 변화가 낮은 단계의 쉬운 변화는 아니고 뭔가 어려운 단계구나. 어려운 일을 앞장서는 분이라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한 대표는 서범수 총장한테 어떤 변화를 원하는 걸까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당의 어떤 개혁을 네. 만드는 어떤 그런데 사무총장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구당 어떤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민주당에도 이제 화답을 했는데 그런 어떤 당의 살림살이라든지 당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실무를 다 챙기는 직책이 이제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역할을 이제 주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범수 의원을 하는 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요소 특히 이제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 지금 영남권의 그 의원이 당직자가 한 명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의 어떤 사람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또 비서실장을 또 경험한 또 그런 경험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영남권 당직이 좀 없는데 영남권 당직을
신경을 쓴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구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남권이 뭐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일단은 그 한동훈 지금 대표가 이제 영남권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는 면에서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당직에 이제 영남권을 이제 한 거고 추경호 대표는 잘 아신 것처럼 의원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선임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사람으로 영남권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일단 지구당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사실 초반부터 얘기했었던 게 지구당 부활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총장한테 주어진 가장 큰 미션도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조선일보는 사무총장의 개파색 옅은 서범수라고 앞에 형용사를 좀 붙였습니다. 수식을 붙였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매경은 친한 사람 채우는 한동훈호 정점식 놓고 눈치 게임입니다. 일단 이 앞부분 앞에선 개파색이 옅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친한 사람을 채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김윤영 대변인님. 네, 개파색이 옅은과 친한 사람 이게 방점이 좀 살짝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점을 개파색이 옅은 거에 찍어야 되는 겁니까? 친한 사람에 찍어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의 인선 스타일은 네.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 저희 전당대 캠프 때 네. 언론 인터뷰 배석했었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한동훈 후보가 변화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변화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의 표정은 굉장히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이 한동훈 친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네. 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간 적도 없고요. 네. 전당대회 캠프에서 뭐 저희가 어떤 의원이 더 많이 공이 있다라고 따지는 게 매기는 게 되게 좀 모양새가 우스긴 하지만 네. 서범수 의원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의원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네. 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개파색도 아니고, 네. 개파색이 뭐 옅다도 아니고, 진에서 내 쪽 개파다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다. 흑묘백묘, 쥐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라는 지금 그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현영 의원님. 여기 뒤에는 지금 정점식 놓고 눈치 게임이거든요. 정점식 지금 이 정책위 의장,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쥐를 잘 잡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잘 못 잡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그 감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가 되지 않았나 한동훈 대표에게는 그렇게 보는데요. 실제로는 뭐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찰 초임 시절부터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친윤으로서의 그런 정책위 부의장에 대한 반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법무부 장관할 때 법사위 간사로서의 관계를 만났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대표가 압도적인 그런 결과로 대표가 된 이후에 과연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점정식 의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네. 그 인사 결과를 갖고 친윤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이것을 부인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상당히 외부에서는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변화를 꾀야 되는 시점에서 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뭔가 친윤을 받아들이면서 구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의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제3세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고 본인이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그런 사람들을 인선하는데 고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변화를 기치로 내건 이 지금 상황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계속 같이 예전 사람을 같이 가는 건 이제는 본인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관련해서 정점식 이 정책위 의장이 계속 같이 갈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여기 이 사무총장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거는데 이게 임기가 1년 임기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정을 받아서 한다는 건 임명권은 뭐 대표께서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프레임을 엮을 건 아니고요. 그게 뭐 친윤이다 친한. 저는 그러면 친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는 친한입니까? 네, 친한 아니에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권한은 당 대표한테 있습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당 대표가 바꿀지 말지 쥐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권한을 쥔 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어서 들어보시죠. 는 이제 당을 그렇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정책위의장 자리도 영향을 미칠까요?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63%의 당신 민심을 동일한 수치를 받았잖아요. 예, 다 받았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수치인데요.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이 뭔지를 잘 숙고해서 제가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책위의장을 바꿀지 뭐 그대로 갈지도 아직 정해진 경우. 제가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희 MBN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직접 물어봤더니 저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 한마디가 좀 묘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과 민심이 같고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봐서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미 뭐 그 당신과 민심이 일치했다는 얘기를 해서 보면 네. 지금 현재 정책위원장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지요.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범수 사무총장도 보면 일단은 개파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찐유는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개파석이었던 서범수 총장을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 한동훈 대표는 결국에는 이 지금 정정식 정책위장이 결국에는 9명의 전체 지도부에서 4대5로 친윤 그룹이라고 구분되는 분들이 결정 권한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정치에서 보면 신임 지도부가 들어오면 아무리 그게 임명된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간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신임 지도부에게 결정 권한을 주는 게 관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정식 정책위 의장이 직접은 아니지만 친윤그룹에서 임기가 남았다. 나 임기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외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조언이나 아니면 구도가 있지 않냐. 보통 알박기라고 하죠. 하나를 이제 알박기를 해놓고 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드러내면 한번 볼까? 한동훈 대표가 친윤과 각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그 어떤 가늠자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발언들을 자료화면에 보면 네.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아마 정책위장을 본인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꿀 공산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른바 알박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점식 의원이 지금 친윤과의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보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이제 어떤 친한 그룹의 이 당직 인선을 좀 보면 같이 볼까요? 네. 일단 비서실장의 박정하 의원, 재선의 박정하 의원 그리고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사실 남은 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같이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위 의장 자리 여기를 바꿀 것이냐 그대로 같이 갈 것이냐 유임해서 요 여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요 부분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한 이 인사를 보고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점식 의원 아까 말씀 중에 나온 거는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회장님 다름 아니고 인선 관련해서 지금 여러모로 말이 좀 많잖아요. 무슨 말이 했습니까? 전혀 없는데. 한동훈 대표 지지자가 좀 이렇게 의원님 페이스북에 사퇴해라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임기는 혹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이 많다라는 기자의 얘기에 무슨 말이 많아요? 전혀 없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하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댓글은 표현의 자유죠? 라고 얘기하고 쑥 지금 들어갔거든요.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밀어내기 전에 자진 사퇴할 생각은 나는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 일단 그렇게 보이죠. 정진식 의원은 그 작년에 이제 이제 부인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대통령께서도 조문할 만큼 대통령하고 또 친분이 있지만 또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도 검찰에서도 친분이 있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법사위에서도 친분이 있어서 이게 뭐 친윤 친한 간에 이런 어떤 눈치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그런 인연도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정진식 의원이 지금 정책의장으로 임명된 게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가 바뀜으로써 이제 당연히 당직을 개편한 것은 상례이긴 상례인데 정진식 의원까지 바꾸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 포인트 그리고 후임자가 과연 정진식 의원보다 더 당내에서나 뭐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 더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 의원님께서는 아직 바꾼다고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여전히 좀 고심 중이다라는. 예, 제 생각에도 바뀔 가능성이 더 많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꾸겠다는 생각도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진 사퇴했으면 하고 시간을 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신 의원님. 뭐 시간을 들여도 자진 사퇴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한 대표의 고심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약간은 시간을 끌기를 하면서 크게 갈등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길 원할 텐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정책위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었다가 이재명 대표 시절입니다. 그리고 정태호 우리 정책위의장으로 바뀌는 게 네. 사실은 친명에서 친문의 탕평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물론 진성준 의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실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재임명한 게 22대 국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책위 의장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민생 이슈를 구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있을 때 정권이 교체했을 때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국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비공개까지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불편하고 허심탄회하게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못한다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되게 불편했던 거잖아요. 같은 상황으로 한동훈 대표 시절에 네. 최고위 비공개에서 모든 사사건건의 논의 내용들이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대통령실까지 연결이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이 한동훈 칼라의 그런 대표성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한 대표는 이제 부담스러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교체로 이만큼 기울었다라는 취지의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세요. 근데 아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이 정점식 의원은 밀어내기 전까지 내가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라는 취지를 사사히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좀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 상임정국위원회의 당헌 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예.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 김기현 대표 때는 당시 정책의장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그래서 아마 새로 임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 뭐 정점- 하여튼 지금 상황이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왜 물러나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또 그 임기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예. 버텨야 되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상임정국위원회에 물어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지금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걸 상임정국위의 당헌 해석을 좀 맡겨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라고 한다면 아까 정점식 의원은 밀어내기 전까지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서영수 대변인 이거는
밀어내도 당원 해석으로 붙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 망하자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총재 권한을 누려왔다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없다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당무 개입 노골적으로 했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세웠던 게 용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63%의 당시 민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용산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지도부가 드디어 들어선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장은 알박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앉혀놔야 4대5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결정 하에 놓여 있다. 결국에는 정책위장을 통해서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그냥 적당히 용산의 지배하에 그냥 김기현 시즌2로 가느냐 이 기로에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골목이를 앉는 것이고 아까 김재원 최고도 얘기했던 것이 네. 오죽하면 무슨 정책위 의장을 상임정국위원회에 물어봅니까? 이거는 대표의 권한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정식 정책위장이 정치를 하는 분이라면 이거는 본인이 사직서를 내놓고 제이신임을 물어보는 정도의 룸은 줘야 돼요. 새로운 지도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잖아요. 아까 자료화면에. 나간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건 틀림없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용산이나 친윤들의 조언, 버텨라. 그래야만 한동훈 지배체제를 용산에서 나름대로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부러뜨리려고 용산이 했으나 그거는 당심에 밀려서 막아서서 안 됐지만 이제는 한동훈 대표를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를 거부하느냐 마냐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달렸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얘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교체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정점식 의원은 자진 사퇴할 의향은 없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김인영 대변인님, 네. 한 대표가 교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인선 관련돼 가지고 물론 서범수 사무총장의 의견이 얘기하지만 8월 10일까지 인선을 하겠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보통 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당직 인선을 바로 합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일정은 통상 일정입니다. 숙고할 시간을 가지시겠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보통이었으면 굉장히 많은 일정이 있으셔야 그쵸. 되는데 통상 일정을 잡았다. 숙고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정정식 의원님의 아쉽습니다. 처신이 굉장히 아쉬운 게 정정식 의원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개파색을 다 떠나서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신데 재신임을 대표한 데 위임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었겠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것도 지금 고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문제는 정정식 의원의 처신이 저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게 더 이상 능력으로 고려되는 게 정치적 영역까지 넘어간 거거든요. 아하. 그런 점 때문에 고려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2.8%의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지율의 민심에 응답하는 것도 대표로서의 의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자신에 대한 인기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다는 표현도 하셨거든요. 거기에 변화의 기치를 걸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김윤영 대변인의 말씀과 신현영 의원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에는 일 잘하는 이 주잘 잡는 고양이 그거 고려해서 위임할 수도 있지라는 것도 다 이게 대안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시선이 주목되고 변화 어떻게 바꿀 거냐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젠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정치의 영역으로 이제 와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통상 일정입니다.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늘 중에 고심을 끝내고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관심이 모아지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명을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처음, 익숙한 얼굴, 김정은, 국방
위원장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인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왜 등장했는지 기사로 같이 볼까요? 네, 140kg 김정은 당뇨 등 기존 약으로 안 돼서 새 치료제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 그래? 이런 거 어떻게 알았대? 어제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갔을 때 140kg인데 현재, 그러니까 빠졌을 때 말고 현재도 약 140kg이라고 추정하는 바, 그것은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기존의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도 일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즉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어떤 체구나 이런 거를 보면 그래 뭐 당뇨 고혈압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더 심해져서 새 치료를 찾는다. 새 치료제를 찾는다는 얘기는 신현영 의원님. 기존에 쓰던 약으로 이젠 안 되니까 새 거를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악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30대가 아닌 40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10여 년 넘게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네. 예전에 몸무게 보면은 90kg 나가다가 140 나갔다가 또 120이다가 140. 고무줄 체중 변화인데 네.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체중 변화가 심할수록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력, 심근경색의 가족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성 질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네. 아마 동맥경화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약으로는 조절이 잘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새로운 약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북한에서의 의학적인 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당뇨약 중에서도요. 사실은 당을 소변으로 빼면서 살이 빠지는 그런 네. 비만 치료제로 역할을 하는 약들도 출시가 돼서 지금 많이 사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비만약도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네. 부작용은 적고 식욕 억제는 강력한 그런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마 그런 약들을 공수해 봐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이 술, 담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김정은 국방 주치의가 아마 그 권위에 넘어서는 잔소리나 쓴소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당신의 근본적인 생활 변화보다는 약으로 공수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 보자라는 또 한계적인 상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신 의원님께서 이 신약이 어떻게 좀 요즘 쓰이고 있는지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 의원님만 해주실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당뇨약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당뇨약들 중에서는 이 당뇨도 잡으면서 이 비만 치료도 좀 같이 하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찾아봐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체중이 왔다 갔다 고무줄 체중이면 더 위험하다.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체중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땠는지 볼까요? 2012년, 네, 무려 22년 전이죠. 이때는 90kg였습니다. 애떼기도 애뗐지만 확실히 좀 살이 덜 쪘어요. 네, 목도 있고요. 네, 근데 2019년 가면 140kg입니다. 갑자기 지금 50kg이 훅 찐 거죠. 7년 만에 50kg이 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한 20kg 정도 뺐는데 이게 지난 28일, 네, 가장 최근의 모습이죠. 다시 또 살이 좀 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고혈압이랑 당뇨가 체중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체중,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뇨, 고혈압 이 얘기인즉슨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랑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거고 만에 하나, 네. 갑작스러운 뭐 유고 사태라던가 이런 걸 우리는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북측의 상황에 대해서 뭐 혹여 소요 사태가 빚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후계자 얘기도 어제 있었습니다. 후계자 관련해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북한은 김주애를 현 시점에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어린 김주애에 대한 국민 반응을 의식해서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정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해서 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딸 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중. 국정원 북한 후계구도 처음 공식 인정입니다. 네, 지금 직접 들으신 것처럼 김정은 딸 주애가 지금 현재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국정원이 처음으로 이 후계구도 김주애가 후계자인 걸로 보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믿을 수 있는 정황이 또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식 석상에 김정은이 딸 김주애를 네. 데리고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한 몇 년 전에 주목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어린 딸을 데리고 나와서 공식 행사에 자꾸 이렇게 등장을 시킬까?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후계 구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걸 공식화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후계 구도를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같으나 네. 일단은 아무리 백두혈통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북한 아직 선진화가 덜 돼 있고요. 성인지 부분들도 아직 덜 선진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남성이 아닌 여성을 세운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비공개로 계속해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건강 상태나 후계구대 부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고시나 말하자면 이 후계자의 구도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좀 그 전시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북한의 붕괴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붕괴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대비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국정원에서 뭔가 처음으로 이 후계 구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확실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 얘기가 나온 건 사실 꽤 됐죠. 후계자야? 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랑 자주 공개석상에 나왔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네, 지금 쭉 지나가면서 그동안의 모습을 쫙 봤는데 보니까 참 많이 데리고 다녔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네, 사실 김주애 위에 오빠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었거든요. 물론 확인이 되지 않은 바입니다. 근데 오빠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냐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좀 흘러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지켜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지금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죠. 최민희 위원 왜 피플에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최민희의 거친 입, 뇌구조 이어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 네, 좀 전에 김정은 이 위원장 얘기를 좀 저희가 봤는데 탈북민 비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박충권 위원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자유주의 국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목숨 걸고 넘어온 3만 4천 명 북한 탈출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좀 진정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영상으로 보셨죠. 최민희 탈북민 의원의 전체주의 국가 출신이라 안 보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최민희 의원도 아니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흥분해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박충원 의원도 약간 말을 이렇게 더듬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의 답변이. 하지만 사과를 했으니 받아들이겠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에 이렇게나 이 박충권 의원 입장에서도 약간 흥분했었던 이유가 박충권 의원의 이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함경남도 함흥 출신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실제 탈북을 했어요. 아까 본인이 얘기를 했죠. 3만 4천 명 탈북민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09년에 탈북을 하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박사학위를 따고 일반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번에 비례대표 2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사과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박충권 의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상황을 보니까 홍석준 의원님 약간 그 최민희 의원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다 같이 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민희 위원장이 뭐 사과를 해서 뭐 일단락 되긴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좀 전통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바로 저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도 전체주의에서 살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정말 그 박충원 의원은 탈북민 중에서도 상당히 좀 수제급인 아주 뛰어난 인재인데 박충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이고 탈북민 전체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했는데 21대 때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태영호 의원을 두고도 뭐 쓰레기라는 둥 또 뭐 변절자라는 둥 뭐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해왔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또 무의식적으로는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최민희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한 배경이 박충원 의원뿐만 아니라 과방위에서 일일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으로 자꾸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은 그 회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위원장이자 민주당 의원이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임무보다는 자꾸 이제 민주당 어떤 입장에서 자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일이 지금 반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지금 법사위에 그 정청래 의원처럼 뭐 마치 이제 경쟁하듯이 지금 이제 그 회의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과방위 법사위가 지금 이제 더 지금 파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러셨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도 위원장 입장에서 공정하게 그 과방위를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유념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홍 의원님은 민주당에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신 의원님. 예,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 또한 뭐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됐는데 탈북민 3만 4천 명에 대한 그 존중 그리고 그분들의 남한에서의 그런 정착과 지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위원장으로서 이번 청문회를 주재하다 보니까 이슈되는 발언들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민재판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과방위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져서 전체주의로 맞대응하면서 이게 이슈가 된 건데 사실은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그 배경에 탈북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인으로서는 잠시 관가했던 미스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쿨하게 또 사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탈북민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신 만큼 본인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또 그리고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사과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깔끔한 면모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사과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저 이 발언이 나왔던 바로 저 자리는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럼 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했는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강행 임명하실 때 패턴을 보면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자료 취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하고 재송부가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결론은 채택 보류입니다. 네. 뭐 부적격 의견으로 혹은 적격 의원으로 채택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이진숙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윤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 채택 무산은 무산인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르면 내일 임명 강행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제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시한 마지막이었었어요. 근데 마지막이었었는데 채택이 지금 보류가 됐죠. 그럼 이 뒤에 아까 재송부 요청이 오면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청문 보고서 이거 보내주세요라고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청을 오늘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르면 내일 임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마 오늘 재송부 요청을 하고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바로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내일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 기한만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하면 되는 거고 그 뒤에 그래서 임명을 하는 거는 사실 기한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임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르면 내일 임명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으로 실제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는 오늘 내일이 지나면서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인물.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입니다. 김용태 의원이 왜 등장한 걸까요? 같이 볼까요? 네, 김용태 의원. 어제 저희가 딱 방송하는 요 시간에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필리버스터가 무려 13시간 12분을 김용태 의원이 했다고 합니다. EBS 개정안 관련한 이 필리버스터였는데 영상으로 같이 보실까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김용태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 보셨습니까? 그 돌풍이란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지실이 아닙니다. 더 큰 거짓말입니다. 전 국민들께서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은 여야는 합의되지 않은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치 현실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같이 보셨어요. 일단 시작을 할 때와 이 필리버스터가 끝난 전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시작했을 때는 약간 눈이 좀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넥타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약 13시간이 지난 뒤에는 넥타이가 사라졌어요. 넥타이를 사라졌고 눈도 확연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13시간 12분을 했다고 하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13시간 12분이면은 기록 아닙니까? 기록이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이라고 네. 뭐 최장애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깼는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젊은 최연소 의원이 국민의힘의 의원이 뭔가 어떤 진정 어린 어떤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라는 측면은 뭐 높이 살만합니다. 어떤 좋은 정치 경험을 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이 이미 헛되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참 안타까운 부분 같아요. 필리버스터 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맨날 거부권 행사하는 이 전국에서 이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들은 이런 최장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당 의원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이 장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몸을 바쳐가면서 진정 어리게 설득하려고 하겠냐라고 하면 상대당 의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거 좀 과하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게 국회가 몸빵 국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몸으로 때워요. 협치는 없고 합의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의 이런 최장기간 기록갱신은 있었으나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 노력이 참 안타까울 뿐이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인영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건데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체력 대결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당이지만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죠. 근데 그 필리버스터마저도 24시간밖에 못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이 자신의 첫 본회의 발언을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필리버스터 전국 들어가고 나서 생각보다 국민의힘이 전투력을 못 보여준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김용태 의원의 저 최고 기록 경신은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든 국회를 운영하고 민주당과 당당히 맞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국회 운영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 의견을 보탭니다. 네, 서두님 짧게. 짧게 하면 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대화, 타협, 협치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이잖아요. 108석 많은 수거든요. 필리버스터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셨어요. 네, 일단 이 말씀처럼 아까 김인영 대변인 말씀 중에 사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여당으로서 좀 무기력한 모습도 있었고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김용태 의원이 지금 이 기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어제 상황 같은 경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올린 이 SNS 글을 보면 또 명확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느냐. 젊은 피 김용태 의원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시간 47분 최장 기록 경신 순간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김용태 의원의 상당히 피곤하고 초췌해 보이는 얼굴도 같이 찍어서 사진으로 올렸어요. 이걸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선 그동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여당에 쏟아지는 비판이 상당히 좀 아팠나 보다. 고맙다라는 표현도 같이 지금 실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필리버스터, 네, 요번만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거냐?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도 문제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국회가 체력 대결이 아니라, 네, 뭔가 논리, 네, 사상 이런 얘기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첩보원 유출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군무원 간첩 활동 가능성, 블랙요원 신상 중국 동포의 전송 혐의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북한에 이 정보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사령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군 정보사령부인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 군무원이 간첩 활동을 했었던 것 같다. 이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블랙요원, 첩보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신상을 알리지 않은 상 신상을 숨기고 그리고 정보를
우리 정부에 이렇게 알려다 주는 그런 블랙 요원이 있는데 이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는 신상이 중국 동포한테 전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큰 사안입니다. 블랙 요원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이 블랙 요원은 그야말로 생사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 활동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얘기 어제 그래서 국정원 이 보고 상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블랙요원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좀 그게 질의가 나왔고요. 지금 그게 정보사와 관련된 해난이고 기본적으로 정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 사건과 관련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에 봐서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군사 기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밀에 대한 보안에 관한 업무는 국정원의 거의 업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신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정원도 이 사안의 심대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명확하게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셈인데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가 굉장히 고퀄에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용 대변인님. 네. 지금 이 휴민트가 지금 완전히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민트라는 게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 이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주변의 우리 동맹국들보다 우월한 정보력은 바로 휴민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위성이나 전파 감청이 저희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네. 휴민트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훨씬 더 우수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붕괴된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걸 구축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더 많이 건드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제가 전 정권 탓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재인 정권을 탓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 내부에 저런 방첩 역할을 했던 게 기무사였거든요, 예전에. 네. 그 기무사 요원을 문재인 정권 때 30%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각 부대마다 예전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있었고 그 기무사 요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무사 요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했지만 나름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붕괴된 것도 전 일종의 국내 휴민트 붕괴라고도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이 휴민트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부 당국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조치가 진즉에 이미 실시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중국 동포한테 전송했다라고 나와 있죠. 중국 동포한테 전송해서 추측컨대 이 뭐 조선족에 보냈으면 이 조선족이 따로 다시 북한으로 보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좀 갖고 지금 제목을 중국 동포한테 전송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명확하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북한에 유출된 첩보원 명단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 그냥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가 북한으로 이미 들어갔고 북한에 들어간 걸 우리나라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을 이 해킹을 했더니 그 안에 이 자료가 왜 여기 있어? 우리 거가 왜 여기 있어? 해서 지금 수사까지 넘어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참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조금 전에 우리 정보사의 요원이 조선족에게 보냈다는 그것이 그 조선족이 결국은 이제 북한 어떤 정보원 내지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해당 당사자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조사 사항을 수사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것은
관련된 모든 어떤 그 휴민트 관련된 어떤 정보, 본래 교육 관련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대북 그 정보망, 국제 정보망에 아주 치명적인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에서 봤듯이 아무리 지금 지금 시대가 변하고 일절하더라도 정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이런 분단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안위를 지금 이제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정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아주 면밀하게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바라봐야 할 게 두 가지 점인데 첫 번째는 지금 국정원 관련된 게 서버가 한번 그 문재인 정부 바뀌면서 한번 크게 한번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한번 공개된 적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현재 올해 초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수사권과 또 조사권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어떤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기밀 유출 군무원, 해외 공작부서 근무, 입건 후에도 한 달 출퇴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잠깐 그 CG로 보셨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입건이 됐다는 건 이걸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입건이 된 후에도 한 달 동안 출퇴근을 했다. 신 의원님, 왜일까요? 심각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국정원과 이런 국가 기밀에 있어서의 보안에 구멍이 술술 뚫렸다는 것들이 지금 뭐 수미테리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인지됐을 때 즉각 조치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한 달 동안 출근을 하면서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는 더 리셋하는 이런 국정원의 대응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리셋이란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